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교민들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토네이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꼽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과 가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민들의 거의 70%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죽게 하고 그 사고로 사망한 가해자의 유족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무려 3,0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 교민들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속속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망자 숫자가 최소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조와 복구에 매진하겠다며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켄터키 메이필드 양초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에선 당시 110여 명이 근무 중이었고 40명가량만이 구조된 상태입니다. 아마존 시설이 위치한 일리노이주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주에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칸소와 미주리주에서도 각각 2명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은 기상당국을 인용해 지난 주말 사이 켄터키를 비롯해 아칸소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하이오, 테네시 등 8개 주에서 최소한 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NBC 방송에 출연해 켄터키 역사상 최악의 가장 파괴적인 토네이도라며 이런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고 당국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터키주의 경우 한국 교민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토네이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앤 크리스웰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뿌리를 내리면서 더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폭풍을 불러왔다면서 이것이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토네이도는 바람 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가옥 천여 채가 형체도 없이 초토화됐고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마존 물류창고가 붕괴돼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장 붕괴 당시 토네이도의 바람 속도는 무려 240km에 달했고 잔해가 상공 2만 피트까지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경로 또한 기록적입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번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경로를 약 365km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공식 확인되면 1925년 미주리와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휩쓸며 최소 695명의 사망자를 냈던 토네이도를 능가하게 됩니다. 원래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강한 토네이도가 형성되는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 중서부 지역에서는 12월 들어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서 형성된 따뜻한 공기와 한랭 전선이 부딪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로 인해 토네이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 젠슨이 노던 일리노이대 기상학 교수는 캐나다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놀랍고 믿을 수 없다며 늦봄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이 12월 중순에 발생했다면서 서늘한 계절에 따뜻한 기단이 존재하니 이런 극단적인 폭풍이 더 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천만 명, 누적 사망자는 8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누적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만 명이 올해 들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전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57%에 해당하는 45만여 명이 올해 들어 숨진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됐지만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거부 정서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의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가 타국보다 유독 많다면서 주요 7개국 가운데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30위, 유럽연합과 비교해선 1.3배 수준에 달합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4% 정도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의 19%, 사망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조짐을 보입니다. 앞서 2달간 줄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당국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세 가운데 감염을 막는 최선의 보호 방법은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적용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하거나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반의 얀센 백신을 2회 접종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RNA 백신 3회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보호 수준을 극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보호의 지속성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최적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며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도구를 갖고 있고 백신 접종만으로도 이번 겨울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 기준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 2회, 얀센 백신 1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9일에는 부스터샷 허용 연령대를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과 가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켰다든지 정부가 변이를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조사하는 비영리 단체 퍼스트 드래프트에 따르면 SNS, 텔레그램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인 시점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이자 전 여자친구인 길레인 맥스웰의 재판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백신 반대론자들은 기생충 약인 이버맥틴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이버맥틴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를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들은 지난 7월 향후 코로나19 변이가 유포될 일정을 담았다는 가짜 자료를 유포하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천 개의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인 후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남부 아프리카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인종차별적인 정보들이 아프리카에서의 이민이나 이동을 막기 위한 구실로 오미크론 변이를 활용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짜뉴스의 유통망으로 지목된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은 코로나19 가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거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ABC와 여론조사 매체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2일간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민의 69%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처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57%가 바이든의 방식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까지 1년간 소비자 물가는 6.8% 상승해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고 행정부가 기업 및 노동계, 소매업체 및 식료품점, 화물 운송업체 및 철도와 협력해 공급망 차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항만 운영 시간 증대와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수수료 혜택 및 내년 2월까지 근로시간 추가 유연성 연장 등 정책을 통해 공급망 차질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해서만 53%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온라인으로만 개최됐던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다가오는 1월 1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2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내년 1월 13일 맨하탄 지그펠드 볼룸에서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과 집행부는 오늘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달 후로 다가온 한인의 날 행사를 소개하고 올해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라이브로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서 행사를 지금 맨하탄의 지그펠드 볼룸에서 일단 라이브 부분은 행사를 하기로 지금 다 결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H마트 권일현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부터 뉴욕 한인회가 진행한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총 73만여 달러를 매칭했습니다. 한인회는 1년여 동안 3천여 가정에 총 147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월 13일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 참여는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월드옥타 뉴저지 지부가 창립 7개월 만에 집행부를 개편했습니다. 황선영 신임 회장은 노력하는 협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드옥타 뉴저지 지부가 제2대의 황선영 회장 체제로 새 출발했습니다. 뉴저지 지부는 지난 금요일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 창립과 함께 맡아온 초대 회장에서 물러나는 손호균 회장은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사회적 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 규범 등을 평가하는 사회자본 순위에서 14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월드옥타 회원 간의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신임 집행부의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은 황선영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팬데믹이 진행 중인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팬데믹과 그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우리 협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된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 신임 회장은 또 회원사들의 이익 창출과 증대를 위한 노력하는 협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호순 신임 이사장과 비비안 리 수석 부회장이 차기 집행부와 함께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죽게 하고 그 사고로 역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무려 3,0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은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지난 7일 배심원단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0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금액이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59살 탐라 캔드레드와 16살 손녀 오즈니 앤더슨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km로 달리던 29살 조슈아 델보스키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초과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이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 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이 폐업했고 이전 소유지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세 번째 유인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가 지난 11일 민간인 승객 6명을 태우고 우주의 가장자리가 시작된다고 여겨지는 고도 66.5마일까지 올라갔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뉴 셰퍼드는 이날 오전 10시께 텍사스주 발사장 론치 사이트 1을 떠나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10분 13초간의 여행을 마치고 텍사스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승객으로는 미국 프로풋볼 스타에서 A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진행자로 변신한 마이클 스트레이한, 미국 최초의 우주인인 앨런 셰퍼드의 딸 로라 셰퍼드 처칠리 등 6명이 탑승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뉴욕시 아시아 태평양계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아시안 중 한인의 자살률이 중국, 인도, 일본 등 타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7년간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한인은 13.4명으로 동기간 일본인 8명, 중국인 4.8명, 인도인 4.3명보다 많았고 뉴욕시 전체 평균인 5.4명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The Asian Experience in NYC라는 별도의 관광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웹페이지에는 맨하탄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 플러싱 등 아시안 커뮤니티 상권을 소개하고 지역 내 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 관광청은 앞으로 지역 인사 인터뷰와 소개 영상 등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설날과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등도 별도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이종철 민주당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2일 선거 결과 3위를 기록해 낙선하자 지난달 23일 법원에 재검표 요청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청원서 제출이 재검표 요청 기한을 넘겨 접수됐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개표 최종 결과가 선거 당일이 아닌 지난달 15일 발표된 점을 감안해달라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데라크루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에는 30% 정도로 비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